조용 안 하면 나 난동 부릴 거야. 어디 지금 시작을 했는데 또. 간단하게 할 거예요. 간단하게. 꼭 알아둬야 돼. 현대시인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 5명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물론 내가 여기서 정한 게 훌륭한 순이 아니라는 것 좀 알아두세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모의고사나 학교 내신이나 이런 곳에 좀 많이 등장한 시인들일 뿐이지 이들이 더 훌륭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자, 일제강점기는 주로 일제에 의한 민족의 고통, 민족의식, 지식인들의 성찰, 무력감, 광복에 대한 의지,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 등이 주요 내용으로 나옵니다. 자, 먼저 한용운 시인입니다. 자, 먼저 한용운 시인의 용운이라고 하는 이름이 법명입니다. 법명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법호도 좀 알아두셨으면 참 좋겠는데요. 법호는 만해입니다. 그래서 만해 한용운이라고도 하죠. 한용운 시에서 나타나는 임 또는 님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님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임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한용은 먼저 시인이죠. 그리고 스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은 민족대표 33인 독립선언서에 참여하신 독립운동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독립단체를 돌아다니시면서 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시는 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임이라고 하는 것은 시인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 시의 내용에서 사랑하는 이 러버, 승려인 경우에는 부처의 진리, 독립운동가인 경우에는 조국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의 내용에서는 부제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저번에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부제라고 하는 것. 여기서는 뭐야? 임의 부제. 여기에서는 뭐야? 어떠한 부처의 진리의 부제. 그리고 독립운동가의 경우에는 뭐야? 조국의 부제에서 시작하는 거죠. 당연히 부정적 상황이겠죠. 그럼 부정적인 상황에서 있잖아. 소망과 희망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있잖아. 소망과 희망을 드러낼 때 어조가 여성적인 경어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밥 줘가 아니라 밥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경어체를 썼을 경우에는 또 여성의 어조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더욱 간절한 소망과 희망이 잘 드러나겠죠. 예전에 정철의 선민국, 사민국에서 여성화자를 사용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시를 많이 쓰셨습니다. 한용운 시인의 나룻배와 행인입니다. 그럼 지워도 되죠?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신다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시의 상황은 자, 당신이 나를 떠나신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기다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 난 당신을 위해서 어떠한 시련도 다 극복하고 건너가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게 뭐야?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겠다라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는 부처의 진리는 굉장히 얻기 힘들지만은 나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언젠가는 얻을 거다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조국이 나의 곁을 떠나갔지만 난 조국을 위해서 희생할 것이다. 매일매일 기다릴 것이다. 낡아갑니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내가 늙도록 계속 기다리겠다 라는 의지가 드러나는 그러한 시의 내용을 많이 쓰셨어요. 자, 다음 이육사 시인입니다. 이육사 시인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도 있겠죠. 264라고 하는 죄수번호를 통해서 필명을 정하셨어요. 원래는 이원록이라고 하는 본명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264라고 하는 필명을 쓰는 이유가 뭐냐? 죄수번호인데 만약에 있잖아, 내가 강간범이야, 내가 강도야, 내가 만약에 뭐 사기범이야, 그 죄수번호가 자랑스러운 번호일까? 아니죠. 그런데 나의 죄수번호를 이렇게 필명으로 쓴다는 것은 곧 뭐다? 자랑스러운 번호이겠죠. 왜냐하면은 독립운동 혐의로 잡혀갔던 죄수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264라고 하는 이 번호를 한문으로 만들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안 적어도 돼요. 육지육자죠. 그래서 이 땅에 역사를 세우시겠다라는 이름으로도 활동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264라고 하는 시인은 알다시피 독립운동가입니다. 정말 대단한 집안인 게 너무 멋있는 게 형도 동생도 독립운동가고요. 너네도 알고 있는 항일단체에 있었던 그러한 독립운동가입니다. 들어는 봤겠죠? 의열단. 의열단은 정말 무서운 집단이죠. 일본에게 있어서 납치, 암살, 폭파, 정말 무서운 집단이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집단도 아닙니다. 무관학교 가서 거기서 아주 훌륭한 성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쉽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똑똑해야 되고요. 아주 훌륭한 집단에 계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264의 시는 강인하고 상징적인 시어를 활용해서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264의 시에는 초반에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만국민의 슬픔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에서 조국 광복의 의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시를 많이 쓰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아까 한용운 시인도 마찬가지고요. 이육사 시인도 마찬가지고요. 1944년에 돌아가십니다. 광복 이전에. 이육사 시인 같은 경우에는 17번의 옥고를 치르거든. 왜 뭐 감옥에 갇혀서 설마 거기에서 가만히만 있겠니? 여러 고문을 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구지점 은행 폭파 사건에 들어갔을 때 그때 거기서 고문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근데 고문을 많이 받고 후유증으로 돌아가셔요. 젊은 나이에. 이육사 시인의 대표작을 하나 좀 보자면요. 이육사의 교목이라는 시입니다. 푸른 하늘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뭔가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거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러한 상황에서 차라리 봄도 꽃 피지 말아라.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봄을 자신은 아주 편한 세월을 즐기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매우 강인한 정신력으로 이 조국 광복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걸 보자면은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지 못해라. 여기서 뭐뭐 해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어미죠. 굉장히 단정적이고 단호한 어조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교목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어떠한 시어를 통해서 자신이 바람도 나를 흔들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도 나를 내 광복에 대한 의지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육사 시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형님. 자, 다음 김소월 시인입니다. 김소월 시인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해도 진달래꽃 정도는 알고 있는 시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김소월 시인의 이 단어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한문은 한이라고 하는 한문입니다. 흔히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민족적인 정서를 한이라고도 하죠. 근데 정확하게 한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 내릴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냥 슬프다라고 보기도 힘들고요. 개인적인 내 생각으로는 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슬픔 정도로 생각하는 게 나로서는 제일 편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 내가 시험을 못 봤어. 슬프겠죠? 그치? 근데 그건 내가 어찌할 수 있단 말이야. 공부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 사별했어요.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조국이 빼앗기는 그러한 일이라든지 이런 거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그런 상황에서 오는 슬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한이라고 하는 정서로 녹아져 있죠. 물론 이게 정확한 정의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민족 전통의 정서를 가장 잘 살린 시인의 한 명으로 대표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전통의 정서를 드러내기 때문에 북한의 방언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전해오는 전설이라든지 옛날부터 사용하는 고어라든지 이러한 시어를 통해서 전통적인 정서를 잘 살리고 있고요.
글을 통해서 우리의 한을 잘 드러내는데 우리의 한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여성적인 어조를 사용해서 슬픔을 잘 드러내는 시를 쓰셨습니다. 물론 김소월의 시는 이런 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 망국민의 서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러한 것을 드러내는 시들도 있긴 합니다. 김소월의 시인 같은 경우엔 김소월의 시는 내용이 슬픈 것들이 원체 많아요. 그런 영향을 받았는지 김소월 시인은 젊은 나이에 참 세상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고 음독 자살을 하십니다. 자, 김소월의 시 한번 볼게요. 초혼입니다. 죽은 사람을 부르는 그러한 행위인데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난 개인적으로 이 시를 너무 멋지다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시입니다. 그 슬픔 속에 담겨있는 미의식이 들어가는 그런 시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이름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맨 마지막에 선체로 이 자리에서 돌이 될지라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그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굉장히 내용이 슬프죠. 그래서 이 초혼이라고 하는 행위도 우리 민족 전통의 어떠한 행위이고요. 이런 전통적인 정서를 잘 녹아든,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떤 한을 드러내는 그러한 시인입니다. 자, 다음 백석 시인입니다. 백석 시인도 마찬가지로 북한 출신의 시인인데요. 나중에 시간 되면은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뭐 많이 퍼져 있는 얘기인데 국어 시간에 배우는 작가들 중에서 가장 잘생긴 작가입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키가, 우리나라 남성 평균 키가 16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미 180이 넘은 훤칠한 키에 통역관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5개 국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그리고 영어, 중국어. 네, 중국어 이런 식으로 해서 5개 국어를 할 수 있는 그때 당시 최고의 엘리트 중에 하나였고요. 그런데 그렇게 영어를 잘하고 러시아어를 잘하고 외국말 그렇게 잘해도 있잖아. 이 백석 시인의 특징이 있어요. 백석 시인의 특징은, 자, 첫 번째는 1인칭 화자의 경험을 쓰는 그런 내용이 참 많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가족에 대한 경험을 떠올린다든지, 더 나아가서 가족을 떠올리다 보니까 당연히 고향이 떠오르겠죠. 그래서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는 그러한 시를 쓰신다든지, 또 더 나아가서 고향에는 가족만 있는 건 아니죠. 그 고향 마을 사람들이라든지 그 고향의 풍습이라든지 명절의 모습이라든지 먹던 음식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떠올리는, 그러한 경험을 떠올리는 시를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백석의 시는 있잖아. 고향, 공동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북한, 그렇죠? 일본어로 쓸 수가 없죠. 이때 당시에 조선어 말살 정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나라 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출간을 할 때 일본어로 출간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제약이 많았는데 굳이 우리나라에 아까 얘기했던 방언이라든지 옛날에 사용하던 고어라든지 그래서 순 우리말을 사용해서 우리말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하셨던 그러한 시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시어를 확장시키고 발전시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생각을 해봐라. 야, 일제강점기 때 개화기가 있고 나서 있잖아. 일제강점기가 되고 나서 갑자기 한문 쓰던 사람들이 순우리말을 막 쓰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야. 시에도 되게 많은 한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외려가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굳이 백성의 시를 보면 있잖아. 거의 대다수가 순우리말을 사용해서 아름답게 표현한 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백석의 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팬은 윤동주가 있어요.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에는 백석의 시가 너무 아름다운데 근데 그때 그 백석의 시집이 약간 리미티드 에디션 그런 느낌이었어요. 많이 출간을 못하겠죠. 일제 압박에 의해서. 그래서 그 시를 보고 집에 가서 다시 받아 적고 외워서 받아 적고 보고 받아 적고 이러한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시를 이제 자기가 직접 소장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그냥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그때 당시 조선 최고의 기생 김진향이라고 하는 기생과 그 사랑을 나누었던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생에게 자야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일도 있고요. 그만큼 어쨌든 간에 잘생기시고 시도 매우 아름다운 그런 내용의 시를 쓰셨던 분이신데 나중에는 북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북에서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정확하게는 판단하기는 좀 힘든데요. 북한에서 살다가 돌아가셨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백석의 시를 한번 볼게요. 백석 시인의 흰 바람벽이 있습니다. 흰 바람벽이 있어입니다. 자,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지친 불빛을 내던지고 어두운 그림자를 쉬고 외로운 생각에 헤매인다. 여기까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백석 시인의 상황은 부정적인 상황이죠. 매우 지치고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가족을 떠올리겠죠. 그래서 어머니를 떠올리고요. 그리고 이 바람벽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어여쁜 사람이 어린 것도 생겨서 저녁을 먹는다.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 아까 전에 얘기했던 백석 시인 1인칭 화자의 어떠한 경험을 드러내는 그러한 느낌의 시죠. 그리고 나서 이 흰 바람벽에는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래서 자신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떠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늘이 이 세상을 내릴 적에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고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든 것이다. 운명에 순응하면서 자신이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드러나는 그러한 시입니다. 초생딸과 바보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프랑시스템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러한 것들도 마치 굉장히 화려한 그런 꽃과 그리고 크고 환한 그런 보름달이 아니라 뭔가 부족한 그런 자연물과 아니면 나와 비슷한 삶을 살아갔던 그런 문학가들과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에 위안을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윤동주의 별에는 밤에서 이 시와 되게 비슷한 구절이 나오기도 합니다. 영향을 윤동주가 많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윤동주입니다. 뭐 이루 말할 것 없이 중요한 시인이죠.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저기 북한 북쪽에서 이제 태어나셨는데요.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에는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 자신의 가족, 친척들끼리 모여 사는 그러한 마을이에요. 그러한 마을에서 공부 좀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마을 전체가 약간 몰빵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학을 보내는 그러한 상황에서 윤동주가 이제 그 연희전문학교, 지금의 연세대학교죠. 연희전문학교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연희전문학교로 갔을 때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 일본의 국가총동원령이라고 해서요. 전쟁 물자를 위해서 국가의 모든 것을 총동원한다. 말이 좋아서 그렇지 착취, 약탈할 때입니다. 한마디로. 그때 윤동주는 이 조선의 상황을 목도하고 나서 큰 슬픔에 잠깁니다. 과연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제대로 된 시를 한번 쓰기를 원하는데 이 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시를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윤동주는 일본으로 건너가기를 결심합니다. 일본에서 제대로 된 시를 배우자. 그래서 일본의 립교 대학을 들어가게 되고요. 일본을 건너갈 때 윤동주의 사촌인 송몽규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송몽규 같은 경우에는 독립운동가거든. 그래서 일본에서 지식인들을 규합해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간 건데 그때 윤동주도 함께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윤동주는 1943년에 송몽규와 함께 잡히게 되고요. 너무도 안타깝게 1945년에 광복을 앞둔 해에 감옥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1941년에 연희학교에 있었을 때 윤동주의 시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일본의 윤동주의 시집의 완성본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해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윤동주의 작품을 찾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윤동주의 작품이 1946년에 세상에 처음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동주의 시집은 단 한 권밖에 없죠. 그래서 윤동주의 시집을 좀 제목은 그래도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윤동주는 일제 탄압이 심하면 심할수록 자신은 무기력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래서 윤동주의 시에선 있잖아, 일반적으로 처음에 자신의 그러한 상황에 대한 부끄러움의 정서를 드러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끄러움. 윤동주가 가장 부끄러웠다라고 하는 때가 언제냐면은 창씨개명을 했을 때라고 합니다. 도주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창씨개명 했을 때 매우 부끄러웠겠죠. 참고로 이거는 수업 시간에 좀 빼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 영상에서 빼도 될 것 같은데, 나는 야 헬스장 가면 있잖아, 왜 이름을
스티브, 마크. 왜 영어 이름 짓는 거야? 영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근데? 왜 걔네들은 영어로 이름을 지어야 될까? 왜 영어로 일종의 창씨 개명을 할까? 역겹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름 굳이? 아, 우리 이름은 촌스러워? 야, 내가 이름이 한웅구가 촌스러워가지고 내 이름을 게이로드로 바꾸는 게 훨씬 더 멋있나? 게이로드. 그게 더 멋있어? 난 내 이름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얼마나 이름이 정겨워. 그치? 왠지 이름에 구자 들어가면은 정겹잖아. 그치? 그치. 동규. 봉구, 길구봉구, 그치? 흥구, 손석구. 이름이 구자가 들어가면은 뭔가 정겹지 않니? 나는 내 이름에 대해서 야 진짜 눈 씻고 찾아봐도 한웅구란 이름을 이때까지 본 적이 없어요. 흔한 이름도 아니잖아. 난 개인적으로 좋아요. 근데 이름을 내가 한웅구란 이름 대신 뭐 한마크, 한스티브, 이게 한 게이로. 난 다음 이 부끄러움을 통해서 자아 성찰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자아 성찰을 끝낸 뒤 현실의 극복 의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시를 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다 안타깝죠? 근데 윤동주 시인이라든지 이육사 시인이라든지 44년, 45년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1945년 8월 16일에 돌아가셨으면 하는 생각이 항상 많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게 광복이었는데 하루만 광복이라도 즐겼으면 마음이 덜 불편할 텐데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그 뒷부분 할게요.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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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해주세요.